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미증시가 조정이 지속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좀 장 막판에 좀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돼서 오늘 장 초반에 제가 회원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반등장이 진행이 될지 하락장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포지션은 이제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 시작한 다음에 조금 상승 전환 하나, 반등 전환 하나 하다가 이제 또 밀리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한 11시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흐름에서는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늘 또 금요일이고 뭐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폭을 좀 더 키울 가능성들이 이제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 일단 좀 폭락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 섹터에서.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 쪽에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어쩔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테마를 볼 때, 이거를 우리가 방향성을 봐야 돼요. 방향성을. 자, 저는 이제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3년,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자, 지금 주도 섹터가 뭐예요?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게, 언택트, 이건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엮어볼 수가 있고요. 언택터가 아니고 언택트, 그리고 2차전지가 있죠. 자, 이거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어때요? 2차전지하고 언택트 산업의 장기적인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를 보면 일단 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때요? 이쪽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해가는 쪽이죠. 그러면 조정이 왔다가도 다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뭐 1, 2년, 3년 물려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뭐 한 5년, 10년 물려 있으면 만약에 뭐 그 기간이 물려있는 기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계속 저축식으로 뭐 어떻게 해갖고 대응을 해갖고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포지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테마가 장기 우리가 방향성을 보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후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테마의 순환매가 진행이 될 부분들은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백신이 보급되고 뭐하고 하면 무슨 뭐라 그래야 돼 그거 이제 뭐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캐파를 가진 기업들이라든가 뭐 요런 기업들은 이제 뭐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좋아질 수 있고 또 백신에 관련된 이제 보급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테마들은 조정에 들어갔다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를 진단하는 진단 테마라든가 요런 쪽들은 장기적인 방향성이 지금보다 실적을 더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언택트라든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스탠스는 어때요? 진짜 5년, 10년의 장기적인 스탠스를 놓고 보면 조정이 들어왔다도 다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런 장기적인 업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 포지션들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봐야 되고요. 얘네들이 일단 꺼지면 흐름이 바뀔 거예요. 이 흐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친환경 관련된 지금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지만 2년, 3년 후부터는 진짜 숫자가 찍혀서 움직일 것 같은 찍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섹터가 다음 주도 섹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조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움직일 때는 기존에 움직였던 애들이 올라오겠지만 얘네들보다 훨씬 강한 이름으로 올라올 거라는 거죠. 왜? 그동안 주가 상승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많이 된 이제 친환경 테마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진행이 많이 된 쪽은 조정을 받았다 다시 움직이면 그렇게 세지 못해요. 2차전지 섹터도 이제 소재 기업들이고 이제 다 추천을 드렸었지만 소재 기업들보다 장비 섹터가 더 셀 거다. 그리고 나서 장비 섹터가 흐름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제 스탠스를 잡아간 부분들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3차 파동이고 4차 파동이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겠죠. 언택트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는 언택트 관련된 빅데이터 카테고리 있는 쪽에서 뭐 자율주행, 보안, 그리고 일반 뭐 플랫폼 쪽은 어때요? 지금 이미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 보면 이제 뭐 밸류가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구간에 이제 같이 부각을 못 받았던 애들이 더 강하게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파동의 원리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 그걸 이제 연결을 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비중을 많이 줄여놨는데
이제 이 다음 파동을 위해서 이제 비중을 조절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헬스케어하고, 바이오 산업 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중요한 포지션을 볼 때는 항상 공포를 사고 공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주도 섹터가 잡혔는데 그 주도 섹터에서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많이 내고 뭐하고 했으면, 덜어놓고 이제 밸류가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승도 크게 나오지만 하락도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체크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올릭스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2020년 10월 16일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제작한 영상이죠.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드리고요. 진스님 코멘트를 보면 이제 올릭스 100%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해서 복리 계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복리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꽤 많이 담겨 있을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하락 조정 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겠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70% 90% 빠진다 그래도 기업이 뭐 망하지만 않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은 이제 평균가 69,500원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수익률 이제 100%, 구간의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10월 6일날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 자, 보면 올릭스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보면 바이오 이제 뭐 플랫폼 관련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RNA라 그래서 이쪽은 보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찾아서 기업들이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거를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이거를 1회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포인트가 뭐냐면 1회가 아니고 여기다가 기술 수출하고 다른 데다 기술 수출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는 포인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개의 물질로도 굉장히 확장성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을 입힌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확장성에서 기존 임상 기업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쪽은 앞으로 이슈가 계속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밸류 체크가 이제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밸류 체크를 합니다. 기술 수출 관련 기업들은 밸류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총 기술 수출 규모가 10조라 그러면 임상에서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관점을 항상 찾아가는 거예요. 밸류 체크라는 건 정답은 없는데, 제가 이제 찾아가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 수출 규모가 10조라 그러면 전체 이제 총 지금까지 이제 이 기업이 총 기술 수출 해놓은 규모가 10조다. 진행 중인 부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9%를 대입하는 거야. 이 9%는 뭐냐면 임상 1상부터 3상에서 출시할 때까지 성공 가능성, 성공 확률이 한 9% 정도 돼요. 그럼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요걸 이제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밸류가 예를 들어 10조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 규모가 10조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9% 정도 하면 9천억이 되겠죠. 자, 이게 적정 밸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얼마나 더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밸류가 산출이 가능한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파이프라인에 따른 것들이 있고 기술 수출 규모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적정 밸류보다 낮은 구간에 나오면 야, 저평가다라고 책정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기술 수출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깔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될 거고, 아직 기술 수출이 진행이 안 됐어도 그걸 지금 타진을 하면서 계속 임상 결과를 확보해 나가는 기업들도 여러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냥 플러스 알파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지금 밸류가 잡혀 있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올릭스 같은 기업이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뭐 했을 때 이런 이슈들이 붙었던 게, 자, 9천억 기술 수출 뭐 이런 이슈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정 가치로 보면 9천억 기술 수출을 했으면 요거는 900억 정도의 가치라는 거죠. 제가 제 기준에서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시총이 올릭스 시총이 4,100억이니까 그러면 알파를 900억에서 곱하기 한 6 정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규모가 확장될 수 있는 이 기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 이거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기술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밸류 체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밸류 체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상 같은 경우는 확률이 올라가요. 이제 뭐 1상이 9%면 2상이 되면 뭐 17%, 뭐 3상이 진행되면 이거 확률이 뭐 45%.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밸류를 더 줘야 되겠죠. 확률이 높아지니까. 총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조 시장이다, 10조 시장이다 그러면 이 10조의 이익을 10년 동안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약을 성공해서 출시를 했다 그러면 100조 정도의 약의 가치가 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약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을 출시가 진짜 진행되는 기업들,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이제 밸류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술 수출했다가 기술 수출이 반환되거나 하게 되면 폭락이 오고 뭐 이런 것들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뭐 반환돼서 실패했다, 유상증자를 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도 항상 악재를 기다리고 공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봐야 되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제가 11월, 12월부터 1월, 2월까지 바이오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한 10% 정도? 계좌 비중이 10% 정도 코멘트 드리면서 막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 넘어가면서부터 바이오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는 자, 코로나 테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가 5월달부터 저는 5월달에는 6월달에는 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버블 확대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리스크 요인, 노이즈 요인들이 보이다 보니까 밸류 체크가 정확하게 안 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계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비중을 많이 줄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회원분들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바이오 비중은 항상 공포의 포지션들이 왔을 때 비중을 이제 10%에서 15%, 진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한 20%까지는 운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30%, 40%까지 확장해보는 포지션들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비중에 한해서는 저는 이제 20% 넘어가면은 계좌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뭐하고 하게 되면 회원분들은 항상 그 리스크 요인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헬스케어 비중을 7%까지 줄여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했을 때 코로나 테마라는 게 꺼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센티 악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2017년도에 신라젠, 헬릭스미스 얘네들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임상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서 다 뭐 내던지고 뭐하고 했었던 그 포지션이랑 비슷한 포지션이 코로나 테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를 선반영해 가는데 2년, 3년 후에 안 좋을 거다 라는 게 좀 이게 확실시 되게 되면 주가는 미리 빠져요. 그 포인트가 정확히 언제부터 빠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게 진짜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가 돼서 지금의 매출 규모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코로나는 결국은 어때요? 코로나 테마라는 거는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꺼지는 포지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테마가 꺼지게 되면, 자, 바이오 기업 중에는 어때요? 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 중에 RNA 플랫폼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만들어줬죠. 이제 뭐 바닥 구간에서 거의 아무튼 굉장히 상승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한 1500% 이상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이런 파동들이 보통 바이오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줘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그 규모를 확장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이제 주가에 입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밸류 부담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제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하게 되면 변동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유상증자라는 걸 해서 이제 뭐 물질 확보를 한다라든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금을
큰 자금을 굉장히 크게 부담 안 들이고 모을 수 있는 구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유상증자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포지션이 나왔을 땐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헬릭스미스라든가 오늘 보니까 뭐 펩트론이라든가 이런 일부 기업들의 지금 유상증자 포지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뭐 하게 되면 또 이제 불신이 생기는 포지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산업이라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불신을 가지는 포지션들이 나오면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제 비중을 늘려볼 포인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고요. RNA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2차 파동을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보통 어떤 물질을 가지고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되고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한 개의 확장성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이 하나가 뭐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이렇게 확장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라는 게 하나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 한계성이 굉장히 있는데, 기존 이제 뭐 기술 수출을 하고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근데 요런 기업들은 이 확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잠깐만요. 시총이 얼마인지를 좀 보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시총이 한 4조 7천억 정도 되고요. 레고캠바이오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네요. 이게 4조 7천억 정도 되고, 이게 1조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밑에 있을 때는 레고캠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별로 이제 시가총액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성과들을 알테오젠이 미리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많이 튀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지는 성과들은 이제 레고캠바이오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산출을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 지금 기술 수출 규모가 깔려 있는 게 뭐 20조 된다, 40조 된다 그러면 레고캠바이오는 뭐 깔려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조, 뭐 10조 사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기술 수출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총 파이가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 확장 가능성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조짜리 또 10조짜리 기술 수출을 해도 어때요?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조짜리, 10조짜리 뭐 이런 거 기술 수출 하나를 빵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밸류가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확장성이 얘네들이 상승을 할 때는, 다음 파동에 상승할 때는 얘네가 훨씬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올릭스라든가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이진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뭐 사기꾼은 유명해, 지금 깜빵 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공모가 이제 되고 이제 IPO가 되기 전에 비상장 기업에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이 비상장 주식을 확보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이제 회원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법에 접촉이 돼갖고 지금 뭐 깜빵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대국민 사기의회다 뭐 해갖고 언론에서도 막 이제 당시에 크게 다루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기업은 결국 놓고 보면 이 올리패스라는 기업도 요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조까지도 갔었던 기업이에요. 지금 시총이 거의 뭐 한 2, 3천억이 있나 그럴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바이오 기업들을 이제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늘려갈 때가 됐다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유튜브에 막 올리고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가총액이 3천억 밑에 있는 기업들을 좀 위주로 해서 많이 남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포인트들은 뭐냐면, 이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은 어차피 약을 출시해가지고 약을 팔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밸류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노이즈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리스크율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시총이 올라가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높아지는 기업일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자, 리턴은 약하고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리스크는 커도 이제 확장성이 뭐 10배씩 갈 수 있는데 리스크는 뭐 예를 들어 100% 한정돼 있다. 이런 기업들을 추리는데, 바이오 기업들에서 저는 시가총액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 여력이 예를 들어 가면 시총이 5조, 10조 돼버리면 순식간에 뭐 10배, 15배, 20배가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승 여력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결국 상장 폐지되고 회사가 신라젠처럼 망한다 그래도 손실은 100%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확장성을 가진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큰 확장성을 가진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레고캔바이오도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 당시에 못 따라잡겠고 해서 레고캔바이오도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린 다음에 이제 100% 200% 파동이 나왔었고 200% 이상의 파동이 나왔었고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 100% 파동이 나온 거고요.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조금 이제 파동이 덜 할 텐데 이제 조정 포지션이 나와서 조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 대장주가 빠지면 거의 같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 그런 포지션들이 왔을 때 이제 요런 기업들을 후발주들을 담아가는 거죠. 알테오젠은 뭐 담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얘네들을 위주로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보는 거예요. 항상 이런 파동의 연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파동에서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대장이었지만 RNA 플랫폼이라고 이걸 하나의 카테고리로 놓고 하나의 테마로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 리턴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거죠. 이런 포지션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면서는 입혀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만 찍어서 몰빵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수익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 폭락이 나오고 뭔가 바이오 센티가 많이 안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나오면 바이오 기업들 중에 유상증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가 상승이 많이 진행이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기업이 문제 있고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자꾸 기업 욕을 하고 막 이런 투자 마인드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든 결국 아니면 뭐 채권 발행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뭐 유상증자를 하든 하면서 자금 확보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이제 추가로 어떤 뭐 물질을 찾아가고 뭐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전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바이오 산업은 그런 데다가 우리가 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자자들이. 그 돈은 항상 언제든지 깡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라는 걸 감안을 하고 비중을 최대한 쪼개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리턴이 나오면 10배씩 터진다고. 10배, 20배, 30배씩 터진다고. 깡통 나면 100%예요.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100개의 기업을 사면 이 100개의 기업 중에 10개만 한번 터지면 뭐 투자해서 수익의 확률이 10%만 나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익이 찍히는 구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건 뭐 100배, 1000배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트리온이라는 기업도 과거 2008년도에서 보면 한 100배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자금이 융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뭐 신라젠 같이 망하는 기업들은 CEO부터 해서 물론 이제 CEO가 뭐 분식회계를 하고 횡령을 하고 하게 되면 개인의 일탈이 될 수도 있지만 돈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날 수밖에 없겠죠. 바이오 산업이라고 막 10년, 20년, 30년 동안 연구하고 회사 끌어오고 뭐하고 했다가 IPO에서 상장하고 하면 지분가치 잡히고 뭐하고 하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데에 대한 보상심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나쁜 짓들도 하고 하는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비용으로 투자자들은 그런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욕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젠의 CEO 같은 경우는 횡령이라든가 이제 분식회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조사가 돼서 확인이 되게 되면 욕을 먹을 수 있죠. 잘못한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헬릭 스미스가 유상증자 한다 그래갖고 헬릭 스미스 회장을 욕하고 헬릭 스미스 CEO를 욕하고 또 HLB가 과거에 뭐 뭔가 리스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HLB를 욕하고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런 부분들이 뭐 CEO가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 회사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는 리스크라는 걸 안고 우리가 하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리턴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회원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기 전에 항상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깡통이 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내 전 재산을 여기다 때려 박는다라든가 기업이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들이 훨씬 커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라고 봐야 되고, 기술 수출 같은 경우도 이게 반환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반환 확률이.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게 되면 이제 기술을 반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그러면 일상 이상에서 예를 들어 반환을 했다. 그러면 실패 확률이 한 70% 이상 되는 거예요. 기술 수출 반환 이슈가. 그리고 무슨 임상 3상 진행했다 그러면 실패 확률이 한 40% 50% 찍히니까, 그러면 실패 확률이 3상 구간에 무슨 기술 수출을 했다 그러면 자금 규모는 굉장히 크게 잡혔겠지만,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는 크게 잡혔겠지만 결국 이것도 반환되면 깡통이 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플랫폼 중에서도 임상이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존에 있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알약이야. 구강으로 이제 입으로 먹게 되는 약인데 이걸 주사제로 바꾼다라든가 무슨 이런 등등의 어떤 플랫폼 측면에 이런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죠. 아이큐어 같은 기업들도 보면 기존에 이제 치매 치료제라고 아무튼간 굉장히 오래 이제 사용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제 입으로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입으로 먹어야 되는 약인데 치매 걸린 분들한테 이제 약을 먹이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거를 패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만들면 붙이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임상을 진행해서 이거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용을 시키는 것보다 붙이는 게 훨씬 편하고 쉽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확장성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암에 관련된 약에 대한 임상을 한다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은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아래는 이제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테오젠하고 대장주가 1차 파동 대장주가 셀리버리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하고 셀리버리 정도가 이제 1차 파동 대장주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조정이 나왔다 다시 움직일 때는 2차 파동에 대한 우리가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2차 파동 때 얘네들도 대장이 될 수도 있지만 못 움직이면 3차 파동에 또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동이 보통 한 1, 2년, 짧으면 1, 2년, 길면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사이클로 진행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자, 포인트를 제가 이제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밸류 체크가 어려운, 밸류 체크가 안 되는, 테마 관점의 사업. 지금 테마 관점의 산업이 뭐 있을까요? 자율주행도 왜 테마라 그럴까요? 지금 숫자가 안 보여져요. 기업들이 이제 매출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익이 찍히는 구조들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자본을 계속 투입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이슈가 붙었을 때 급등을 한다 그래도 밸류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가치량의 괴리가, 주가와 가치의 괴리가 굉장히 커져요. 가치의 괴리가 굉장히 커져요. 이 괴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 관점의 산업은 항상 공포의 구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공포의 구간을 사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공포가 극으로 치달았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락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고점에서 마이너스 70%, 90%씩 폭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꺾이는 구간들이,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그럴 때 만약에 망하지 않고 좀 이제 망할 가능성이 적은 기업들을 추려서 담아놓게 되면 시장이 회복됐을 때 리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마라는 거는 항상 안 좋은 이야기가 잡히고 공포의 구간이 와 있고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오면서 주도 섹터라는 게 없는 시점이 있을 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중을 너무 무겁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주도 섹터라는 게 잡히고 진짜 산업의 성장이 잡히면서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만 자금이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철저하게 소외가 돼요. 그런 철저하게 소외되는 포지션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요런 이제 뭐 테마라든가 바이오 같은 이제 이런 산업의 포인트들은 이제 포지션은 비중을 철저하게 할당을 해놓고 그 안에서 관리하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장기적으로 기회를 계속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라젠이라든가 신라젠 같은 경우도 20배 이상 상승을 이게 한 7,000원에서 7,000원 뭐 요 구간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0배 올라갔죠. 2000%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2015년부터 거의 뭐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고, HLB도 2015년부터 거의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때부터 연결해놓고 보면 뭐 20배, 30배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이슈가 뭐였냐면 전부 다 임상 3상에 대한 뭐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다 임상 실패. 뭐 이런 게 발표되고 뭐고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쪽에 전체적인 폭락이 나왔어요. 그런 이제 전체적인 폭락이 났다라는 건 공포를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전체적인 하락폭이 진행이 될 때, 그때 덜 빠지던가 안 빠지는 쪽들이 있어요. 기대감을 물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보면은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자, 시젠이라는 기업이 이제 진단 테마 대장이었는데, 시젠은 우리가 못 지어봤지만 랩지노믹스라든가 뭐 EDGC, 뭐 엑세스바이오, 뭐 바이오니아, 뭐 등등등 해서 DNA 링크 다 잡아드렸죠. 자, 알테오젠은 못 잡았지만 어때요?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무슨 뭐 등등, 레고캠 바이오, 뭐 올릭스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은 다 추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원분들이 이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확장성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아,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할 때는 리스크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회원분들이 2017년도에 이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바이오 기업들은 아예 추천을 안 했어요. 이 이전에도 있었죠. 메지온이라는 기업 잡아드렸죠. 요것도 한 1000% 나왔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도 액세스 바이오 같은 거 1000% 나왔어요. 그쵸? 뭐 DNA 링크 이런 것들 뭐 600%, 500% 나오고, 다 이런 파동도 뭐 바이오니아도 한 300% 나오고, EDGC도 뭐 2, 300% 나오고, 랩지노믹스도 한 500% 이상 나오고, 이제 저점에서 이제 추천 자리에서 고점까지 연결해놓고 보면 이런 파동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리턴이 크다라는 거죠. 대신에 리스크라는 거는 항상 빠지면 마이너스 70%, 90% 회사가 망할 수 있다.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포지션들은 뭘까요? 지금 주도 섹터가 뭐예요? 자, 이런 기술 소출, 자, 시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요 관련된 기업은.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자, 폭락이 오면 담는 섹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진단 테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 좋아질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안 좋아질 거잖아요. 실적 추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벌 가능성이 없잖아요. 숫자는 찍히는데. 그러면 이걸 꺼지면 어때요? 2차 파동은 뭐가 움직일까요? 뭐 백신이라든가 관련된 이제 뭐 백신을 생산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있는 그 이름은 CMO라 그런가? CMO? 아무튼간 요 관련 기업들은 2차 파동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코로나 관련 테마에서 2차 파동. 이거는 어차피 백신이 보급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캐파를 갖고 있는 생산시설을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합쳐도 코로나 백신을 다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런 공장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때요? 굉장히 이거 마진이 찍히고 진짜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CMO 관련된 기업들이 코로나 진단 테마 2차 파동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향성을 생각해놓고 업황의 방향성들을 읽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폭락이 나왔을 때 담아갈 부분들, 자, 얘네들 2차 파동이 나올 것들, 그리고 CMO 관련된 기업들, 아예 여기에 엮이지 않은 카테고리를 보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카테고리가 암이에요. 이제 뭐 키트루던가 뭐 아무튼가 뭐 그런 거나 암 관련된 신약이 그 뭐 매출로 놓고 보면 이익을 제일 많이 창출하고 뭐 이런 게 요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치매 요쪽으로 뭔가 지금 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자, 테마로 엮이면서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엮일 수 있는, 그러면 요런 쪽들을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포인트를 보면 이제 트렌드를 읽고 장기업황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가 이제 거의 보면 유럽 리스크의 막바지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15년도가 브렉시트로 거의 끝난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2015년 이후부터. 자, 유럽 리스크가 2011년부터 뭐 이렇게 왔는데 2009년, 11년에 이때 자동차라든가 뭐 차화정이라 그래서 자, 여기에 입혀졌던 버블이라는 게 해소가 되면서 이런 리스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전에 인프라 버블이 해소가 되면서 리먼 사태가 온 거고요.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에 산업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가 이거 잘못 적었다. 이 한미약품 셀트리온 여기서부터인가 보다.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 2015년도에는 이제 뭐 HLB라든가 뭐 헬릭스미스, 제넥신 뭐 이런 등등의 임상기업들이 2015년도에 이제 스타트를 끊어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기술 수출을 위주로 이제 전략적으로 한 기업이었고,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시밀러 기업이었죠. 요런 쪽들이 이제 시장을 끌었고, 2008년도부터 바이오 산업은 이제 한국에 있는 바이오 산업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다. 이런 역사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임상기업들이랑 시밀러에서, 자, 임상기업들이랑,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자, 줄기세포 쪽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자, 이제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고, 진단. 어떤, 뭘 진단을 하는,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진단을 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진짜 만들어지는 구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확장성은 뭐예요? 자, 임상이 기존에는 암에 좀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시밀러의 확장은, CMO.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분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니까,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라는 건 이제 시작이 되는 되는 단계니까, 보다 보면 여기에 뭐 이제 인공지능도 입혀주고,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거. 자, 산업이 미래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트렌드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해가는 그런 것들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황이라든가 단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버블과 공포 포지션을 잡아내기 위해서 시황이라는 건 보는 거예요. 이런 공포가 입혀졌을 때, 이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산출을 하지 못한다 그래도, 일단 투기성 매물은 다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뭐 대장주들이 마이너스 90%, 70%씩 빠지고 뭐 하면 투기 자금은 다 깡통 났어요. 그럼 투기 자금은 어차피 부채 쓴 거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언제 끝나나? 그거 보면 어때요? 요 파란색의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제가 네모 천원 구간에 보면 헬릭스미스, 신라젠, HLB 폭락이 나올 때 보면 임상 관련 기업들이 거의 다 함께 폭락이 나왔습니다. 폭락이 나온 다음에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이라는 기업은 거의 이제 망할 위험에 나오면서 폭락이 나왔는데,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은 임상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성공했다고 그러고, HLB도 다시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헬릭스미스는 이거 실패 아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얘네들은 반등 포지션에 나오죠. 다 같이 빠지다가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빠지는 포인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맥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센티가 공포에 물들어 있다가 조금씩 살아나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관심 없는 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런 걸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고 이런 포지션에 딱 왔을 때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타이밍이라는 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거는 왜냐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리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유추해 볼 때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타이밍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폭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폭락을 기다리게 되죠. 근데 폭락이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한 거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장기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중간에 순환매가 돌면서 리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승폭은 이만큼 안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0% 나올 게 한 500% 나오고 끝나요. 뭐 1000% 나오고 끝난단 말이에요. 뭐 2000%, 5000% 나올 게 500%, 1000%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져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업사이드가 적은 거죠.
근데 이런 폭락이 나오게 되면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락이라는 게 나중에 또 이제 회원분들이 언젠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확장시키는 포인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제 움직이게 되면 관련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왜 얘네가 이렇게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공부를 하는 거죠.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와 이런 확장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쪽 업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아직 요런 규모들이 많이 작은 회사들이 어딘가를 찾아 나가서 그런 기업들의 확장성이 크면 클수록 리턴이 큰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당연히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사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연결해 놓고 보면 이런 흐름들이 하나씩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시작되는 부분들은 시밀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상기업들이 시작이 되고, 자, 2017년도에는 여기에서 줄기세포까지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자,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까지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입혀지고 어떤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요런 쪽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확장을 해서 이 산업 전체가 파이가 커지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IT 닷컴 버블 때 예를 들어 2000포인트까지 갔어요, 코스닥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20년 동안 쉬어갖고 지금 900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2000인가 3000까지 갔죠. 야, 이 자리는 결국 넘어가는 포인트는 바이오로 나오겠구나, 코스닥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SK 바이오팜이 앞으로 이제 3년이나 5년이나 있으면 진짜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에 지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기술을 이제 공유하고 협력하고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지금 바이오 대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산업 생태계를 더 확장시켜줄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많이 성장을 하고 많이 생성이 되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부강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자금 투입을 하는 거를 꼭 수익이다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아주 장기적으로 분산을 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우리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을 하자.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진짜 리스크가 많이 주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이제 돈을 진짜 기업이 버는 구간들. 그러면 그런 구간들이 왔을 때는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무슨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망할 가능성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보유하면 많이 가겠죠. 5년, 10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 리스크가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중의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찾아가면서 산업의 확장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 체크가 가능한 부분들과 밸류 체크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은 항상 구분을 해서 비중 설정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밸류 체크가 되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포를 기다려서 항상 공포가 왔을 때 포지션 설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일 수 있다. 이 산업이라는 게 잠깐 생성됐다가 소멸이 되는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산업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관점으로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라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